가장 위험한 포식자들은 밤에 울부짖거나 이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학 학위, 완벽한 넥타이, 그리고 모든 의심을 무장해제시키는 미소를 가지고 옵니다. 먼저 당신의 신뢰를 얻고 그 다음 당신의 자녀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들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너무 촘촘한 그물을 짜놓아 탈출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 이름은 마가렛 엘리자베스 토레스이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모두 저를 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82세이고 수십 년 동안 너무 무거워서 거의 숨이 막힐 뻔한 비밀을 간직해 왔습니다. 매일 밤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에서 깨어나게 만든 비밀. 내가 옳은 일을 했는지, 더 일찍 행동할 수 있었는지, 신호들이 항상 거기 있었는데 내가 그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만든 비밀입니다. 저는 웨스트버지니아의 작은 탄광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집들이 산비탈에 매달려 있었고 가족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서로를 알고 지냈습니다. 제 아버지 토머스는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전에 나가서 검은 먼지로 뒤덮인 채 기침을 하며 돌아오셨지만 항상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 어머니 헬렌은 마을 가족들을 위해 옷을 꿰매고 벽의 틈새로 겨울 추위가 스며드는 2칸짜리 집에서 우리 6 형제 자매를 돌보셨습니다. 저는 넷째 딸로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에 태어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마을을 방문하는 이동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읽기를 배웠습니다. 사서인 패터슨 부인은 제가 손에 닿는 모든 책을 탐독하는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이 아이는 지식에 굶주려 있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굶주림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죄악이에요. 그분의 고집 덕분에 부모님은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희생하셨습니다. 1960년 18세 때 저는 카운티 사무실의 행정비서가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것은 아니었지만 산골 소녀에게는 상당한 성취였습니다. 제 언니들은 이미 결혼했고 일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여자들은 제가 노처녀가 되고 있다고, 레시피보다 책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자를 원하는 남자는 없을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1963년 여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데니얼 포스터가 광산 현대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새 엔지니어로 우리 카운티에 왔습니다. 그는 리치먼드 출신으로 세련된 억양으로 말했고 우리 마을의 거친 광부들과 대조되는 교육받은 남자의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키가 크고 운동선수 같은 체격에 안경이 지적인 느낌을 주는 데니얼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허가를 처리하러 사무실에 왔을 때 만났습니다. 토레스 양, 그는 드물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처음이라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매너는 완벽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데니얼은 사무실을 방문할 여러 이유를 찾았습니다. 항상 커피를 가져왔고 항상 제 하루에 대해 물었으며 항상 제가 카운티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그가 제 아버지께 허락을 구한 후 9월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데니얼은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부적절한 것을 시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웃 마을의 영화관에 갔고 일요일에는 언덕을 걸었으며 우리 집 현관에서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제게 책을 선물했는데 이는 다른 남자가 한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마음은 양육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해 12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데니얼은 제게 청혼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렛, 당신과 함께 삶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동반자가 되길 원해요. 21세에 저는 완벽한 남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여자들은 제가 독신일 때 비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큰 물고기를 낚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1964년 4월 마을의 작은 감리교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제 드레스는 어머니와 언니들이 만들었고 할머니가 수년간 보관해온 레이스로 장식되었습니다. 데니얼은 세련된 분위기를 주는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리셉션은 소박했지만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광산회사가 데니얼에게 제공한 집으로 이사했는데 3개의 방, 중앙 난방, 그리고 온수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궁핍에 익숙했던 저에게 그것은 궁전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 같았습니다.
데니얼은 제가 계속 일하도록 격려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지성은 집에서 낭비되어서는 안 돼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고 정치, 책, 세상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경청받고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1965년 1월, 저는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니얼은 저를 눈물까지 감동시키는 흥분으로 반응했습니다. 당신처럼 똑똑할 거예요. 그는 아직 평평한 제배에 키스하며 장담했습니다. 9개월 후, 우리 딸 사라가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된 힘든 출산 끝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침내 검은 머리와 큰 눈을 가진 그녀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몰랐던 종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데니얼은 처음부터 세심한 아버지였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밤에 일어나고 사라를 즉시 진정시키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내 공주님. 그는 그녀를 부르며 이 삶의 완벽한 동반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다정함으로 안아주었습니다. 6개월의 휴직 후 저는 일로 복귀했습니다. 데니얼의 누나가 근처에 살았고 낮 동안 사라를 돌봐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 모범 가족이었습니다. 성공한 엔지니어, 교육받은 비서, 아름다운 아기. 우리가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1967년 사라가 2살이었을 때 우리의 둘째 아들 마이클이 태어났습니다. 튼튼하고 조용한 성격의 아이로 우리 가족을 완성했습니다. 데니얼은 행복에 넘쳤습니다. 이제 내 작은 공주와 미래의 엔지니어가 생겼어. 그가 농담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지원이 앞으로 나올 말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공유할 힘을 줍니다. 균열은 사라가 4살이 되었을 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에게 항상 애정이 넘쳤던 데니얼이 지나치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최소한의 감독으로 혼자 할 수 있는데도 직접 목욕시키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내 딸이잖아. 이런 순간들을 함께 하고 싶어. 제가 그녀가 이미 그런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컸다고 제안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사라와의 특별한 시간을 방해하면 짜증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헌신적인 아버지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의 많은 남자들은 자녀를 거의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관여하는 아버지는 긍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니얼이 사라를 바라볼 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막연한 불편함, 이름 붙일 수 없는 예감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서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던 명랑한 아이가 더 조용해지고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놀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빈번한 악몽에 시달렸고 비명을 지르며 깼지만 무슨 꿈을 꿨냐고 물으면 침묵했고 너무 어린 아이가 간직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비밀을 지닌 듯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라가 요즘 슬퍼 보이네. 제 언니가 방문 중에 말했습니다. 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걱정을 최소화했습니다. 한 단계일 뿐이야. 제가 걱정을 표현할 때마다 데니얼이 사용하는 말을 반복하며 말했습니다. 데니얼의 일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늦게 도착했고 때때로 위스키 냄새를 풍기며 짜증스럽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음식은 절대 충분히 뜨겁지 않았고 집은 절대 충분히 정돈되지 않았으며 아이들은 절대 충분히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친 하루 후에 약간의 평화를 바라는 게 과한 요구야? 그가 소리쳤고 그때 3살이었던 마이클은 제 뒤에 숨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데니얼이 제가 준비한 저녁을 격렬하게 비판한 후 사라가 실수로 우유잔을 엎질렀습니다. 데니얼의 반응은 과도했습니다. 접시들이 튀어오를 정도로 탁자를 세게 쳤습니다. 이 집은 난장판이야. 이 애들은 버릇 없어. 사라가 울기 시작했고 제가 그녀를 위로하려 했을 때 데니얼은 저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내가 그 애를 약하게 만들고 있어. 그가 비난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마침내 잠들었을 때 저는 어두운 부엌에 앉아 제가 알았던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책과 깊은 대화를 나누던 남자는 제가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누군가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음 몇 달은 더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데니얼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사라가 자신의 무릎에 앉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녀가 저항하면 화를 냈습니다.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공주? 그는 실망과 더 어두운 무언가가 섞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순종적이고 겁먹은 사라는 굴복했습니다. 저는 사라가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오면 그녀는 나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가 그녀를 부르면 먼저 저를 쳐다보았는데 허락이나 보호를 구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라의 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 매트리스 밑에 숨겨진 그녀의 그림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현실을 그리는데 제가 본 것은 제 피를 얼게 만들었습니다. 어두운 형체들, 얼굴 없는 사람들, 너무 가까운 몸들의 혼란스러운 장면들. 그림 중 하나는 침대에서 우는 소녀를 명확히 보여줬고 키 큰 남성 형체가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라, 얘야.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그림들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무슨 뜻이니? 그녀는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그건 우리의 특별한 비밀이라고 했어요. 만약 말하면 엄마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고 나를 멀리 보낼 거라고 했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사라, 나를 봐. 절대로 너를 멀리 보내지 않을 거야. 넌 내 딸이고 이 세상 무엇보다 널 사랑해. 엄마한테 뭐든지 말할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특별한 비밀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데니얼이 자는 동안 그가 서류를 보관하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찾는지 몰랐지만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물쇠로 잠긴 서랍에서 드라이버로 억지로 열어서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라의 사진들. 어떤 아버지도 자기 딸의 그런 사진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진들. 그 자리, 서재 바닥에서 토하게 만든 사진들, 또한 주소들, 다른 남자들에 대한 메모들, 교환과 사적인 모임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우리 딸을 학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더 조직적이고 더 끔찍한 무언가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떨면서 모든 것을 다시 넣고 최선을 다해 서랍을 닫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970년이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믿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데니얼 같은 남자들,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고발한다면 저를 믿어줄까요? 아니면 히스테리에 빠진, 질투하는 미친 여자라고 부를까요? 하지만 눈을 감았을 때 사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특별한 비밀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가를 치르든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정기 검진을 위해 사라를 의사에게 데려간다는 핑계로 그녀를 이웃 카운티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알고 있던 나이 많은 여성인 카슨 박사에게 사라를 완전히 검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딸이 다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해주세요. 카슨 박사는 전문적이면서도 이해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손톱을 피가 날 때까지 물어뜯으며 기다리는 동안 사라를 조심스럽게 검사했습니다.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이 입을 열기 전에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포스터 부인, 따님은 지속적인 성적 학대의 명백한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주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의심하는 것과 확인을 듣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누구요? 박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누가 따님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나요? 대답이 목에 걸렸습니다. 제 남편이요.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카슨 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부인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갈 곳이 있나요? 가족은요? 저는 제 마을, 제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니얼은 거기서도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회사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저를 믿어줄까요? 사회복지국에 전화하겠습니다.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부인과 자녀들을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포스터 부인, 오늘 그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저는 무감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필요한 전화를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몇 시간은 소용돌이였습니다. 엘렌 브래드쇼라는 사회복지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40대 정도의 여성으로 친절하지만 단호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스터 부인, 이게 압도적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따님이 위험에 처해 있고 아드님도 잠재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비밀 주소에 위치한 위기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임시 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크고 오래된 집이었고 각자의 공포 이야기를 가진 다른 여성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이클은 아빠를 찾았습니다.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아이들이 옆에서 자는 동안 조용히 울었습니다. 사라의 잃어버린 순수함, 산산조각난 제 결혼, 제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끔찍한 괴물로 밝혀진 것에 대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느꼈습니다. 안도감. 몇 달,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이들이 안전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그의 사무실에서 데니얼을 체포했습니다. 엘렌이 나중에 말해줬는데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고 카슨 박사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으며 저를 이야기를 꾸며내는 복수심에 불타는 아내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색 영장으로 경찰이 발견한 그의 서재 안의 사진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스캔들이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지지했고 다른 이들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리지 못했어? 그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엄마야? 그들의 말은 칼이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라가 안전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재판은 지옥이었습니다. 데니얼이 우리 딸에게 한 일의 세부 사항을 들어야 했습니다. 증거로 제시된 사진들을 봐야 했습니다. 그가 있는 같은 법정에 앉아 저에 대해, 사라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짜내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저를 히스테리에 빠진 아내로, 아버지와 딸 사이의 사랑에 질투하는 사람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게가 있습니다. 물리적 증거들, 카슨 박사의 증언, 사라의 그림들, 최고의 변호사도 설명할 수 없는 사진들. 1971년 6월 데니얼 포스터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발표되었을 때 저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피로와 치유를 향한 길이 길고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만 느꼈습니다. 엘렌 브래드쇼는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3시간 거리의 도시에서 작은 아파트를 찾도록 도와주었고 그곳에서는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회계 사무실에서 접수원 일을 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새 출발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라는 트라우마 전문 아동 심리학자인 헬렌 매튜스 박사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세션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라는 어떤 아이도 알아서는 안 되는 공포를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그림들은 더 밝은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악몽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웃음이 수줍게 돌아왔습니다. 마이클은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서 더 빨리 적응했습니다. 왜 아빠가 우리와 함께 살지 않아요? 가끔 물었습니다. 아빠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야. 간단한 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쁜 일을 하면 결과가 따라오는 거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라는 강하고 회복력 있는 10대로 성장했습니다. 16세 때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 같은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요. 그녀의 결심은 저를 자랑스러움과 고통으로 동시에 채웠습니다. 1982년, 우리가 도망친 지 11년 후,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로버트 해리슨을 만났습니다. 그는 회계사였고 호랍이었으며 이미 성인이 된 2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인내심 있고 데니얼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로버트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행동으로, 진정한 존중으로 천천히 제 신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1984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라와 마이클이 우리의 증인이었습니다. 로버트는 그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대체하려 하지 않았지만 데니얼이 결코 주지 않았던 것을 제공했습니다. 안전, 존중,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사라는 1987년 심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오늘날 59세의 그녀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백 가족이
그들 자신의 지옥을 헤쳐나가도록 도왔습니다. 마이클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데 인생을 바쳤습니다. 로버트와 저는 2000년 심장마비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6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평화, 배움, 그리고 모든 남자가 포식자는 아니라는 것을 재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데니얼은 1995년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와의 싸움으로 사망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안도감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열려있던 한 장을 닫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이제 82세가 되어 뒤를 돌아보면 비극으로 얼룩진 삶이 보입니다. 하지만 또한 생존과 회복력으로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많은 해를 끼치는 침묵을 깨는 사라가 보입니다. 세상이 더 필요로 하는 그런 남자가 되어 있는 마이클이 보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왜 더 일찍 신호를 보지 못했냐고 묻습니다. 진실은 제가 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니얼 같은 포식자들은 속임수의 대가들입니다. 사적으로 파괴하면서 완벽한 공적 이미지를 만듭니다. 우리의 신뢰, 우리의 사랑, 우리 자신의 의심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고 무언가가 공감된다면, 당신 자신의 삶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의 삶에서 신호를 본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당신이나 취약한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본능입니다. 행동하세요. 조사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학대는 침묵 속에서 번성합니다. 포식자들은 우리의 수치심, 사회적 판단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경향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말할 때마다, 누군가가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할 때마다 그 침묵의 작은 부분이 깨집니다. 사라가 몇 년 후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목숨을 구했어요. 마침내 제 말을 들어주셨을 때, 마침내 행동하셨을 때 저에게 미래를 주셨어요. 그녀의 말은 저를 울게 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제 모든 실패와 지연에도 불구하고 결국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괴물이 눈에 보이는 발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학위와 넥타이를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재건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그리고 흉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후의 삶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거나 이것을 들어야 할 누군가를 안다면 공유하세요. 때때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베아트리스입니다. 저는 58세이고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에서 왔으며 제가 결코 경험하리라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러 왔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여성들의 실화를 좋아하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여성들이 이런 대화에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기쁘거든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말문이 막히게 할 것입니다. 언니, 항상 믿었던 그 사람이 몇 주 동안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도와달라며 여러분의 남편을 빌려달라고 요청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최근 미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언니로서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2달이 지납니다. 그 다음 6달. 그리고 꼬박 1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명을 요구하러 그들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의 남편과 언니가 몰래 결혼했고 여러분이 죽었다고 믿게 하기 위해 사망 서류를 위조했으며 여러분이 3 자녀와 함께 집에서 계속 기다리는 동안 1년 넘게 부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심 없이 믿었던 모든 여성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1년 반 동안 제가 겪은 일, 특히 모든 진실을 발견했을 때 제가 한 일은 존엄성을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결코 절대로 늦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이 이야기에는 가족의 배신, 위조 문서, 정교한 거짓말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1982년에 시작됩니다. 제가 26세였을 때 과달라하라 외곽에서 부모님과 4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노동자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가지고 계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타말레를 팔았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5 형제 중 셋째였습니다. 큰언니 로레나는 32세였고 항상 가족 중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20세에 큰 회사에서 일하는 회계사 페르난도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동네에 살았고 자동차도 있었고 매년 여행을 다녔습니다. 로레나는 우아하고 자신감 있었으며 항상 잘 차려입고 단정했습니다. 온 가족이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본받을 모범으로 봤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로레나는 항상 모두를 위한 선물을 가져왔고 레스토랑 계산서를 냈으며 부모님이 필요할 때 경제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녀는 관대하고 다정했으며 특히 저에게 그랬습니다. 베티타, 그녀는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생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함께 할 거야. 저는 24세의 남편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정비소에서 조수로 일했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근면한 사람이었고 고된 노동으로 손이 굳은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로레나의 남편 페르난도처럼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성실했고 저에게 다정했으며 우리 가족 모두와 잘 지냈습니다. 우리는 1980년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24세, 그가 27세였을 때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로레나와 페르난도가 우리의 결혼 대부모였습니다. 그날 로레나가 저를 꽉 안아주며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을 잘 돌봐 동생아. 그처럼 좋은 남자는 찾기 어려워. 그 말들은 제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그 말이 몇 년 후 가질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다니엘과 저는 그가 일하던 정비소 근처에 작은 집을 빌렸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행복했습니다. 1981년에 첫째 아들 세바스티안이 태어났습니다. 1983년에 안드레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1985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일 때 막내 토마스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빠듯하지만 만족하며 사는 5 식구 가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본적인 것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재봉을 하고 동네에서 터퍼웨어를 팔아도왔습니다. 돈이 남지는 않았지만 필수품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레나는 계속 우리 삶에 매우 관여했습니다. 자주 방문했고 제 아이들과 놀아주었고 세탁기 같은 비싼 물건을 사야 하거나 병원비를 내야 할 때 도와주었습니다. 페르난도와의 결혼 생활은 완벽해 보였지만 저는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한 번은 아기를 가질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약간 슬프게 대답했습니다. 페르난도는 못 가져, 베티타.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도 행복해. 1987년 3월, 제가 31세였을 때 우리는 가장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레나의 남편 페르난도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퇴근길에 트럭이 그를 쳤습니다. 즉사였습니다. 로레나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녀는 망가져 있었고 멈출 수 없이 울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녀가 어떻게 그 상실을 극복할지 걱정했습니다. 장례식 후 처음 몇 주 동안 로레나는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녀를 방문했고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저 함께 있어주기 위해 몇 시간씩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녀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녀의 집에 가서 고장 난 것들을 고치고 전구를 갈고 모든 설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다니엘이 제게 말했습니다. 페르난도는 항상 우리에게 잘해줬어. 페르난도의 죽음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로레나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슬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안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왔는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베티타, 그녀가 말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부탁을 해야겠어. 집을 리모델링하고 싶어. 페르난도의 추억이 곳곳에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뭔가를 바꿔야 해. 하지만 나는 건축이나 수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다니엘이 몇 주 동안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당연히 그의 시간에 대해 돈을 지불할게.
저는 동정심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 언니가 고통받고 있었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물론이지, 로레나, 저는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은 네가 필요한 만큼 도와줄 수 있어. 돈 걱정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날 밤 저는 다니엘과 로레나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내 언니가 남편을 잃었잖아, 베아트리스. 그녀를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야. 나는 오전에는 내 아버지 정비소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로레나의 리모델링을 도울 수 있어.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비소에서 나온 후 매일 오후 로레나의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쯤 도착해서 밤 8시나 9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리모델링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벽을 허물었다고, 바닥을 바꿀 거라고, 로레나가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모든 것을 밝은 색으로 칠하기로 결정했다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제 남편이 어려운 시기에 제 언니를 돕고 있었습니다. 뭐가 나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처음 2주가 지난 후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점점 더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물으면 리모델링이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고, 로레나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걸려? 저는 어느 날 밤 물었습니다. 몇 주만 더, 여보. 로레나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해. 몇 주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되었습니다. 1987년 5월까지 다니엘은 매일 로레나의 집에 가는데 완전히 2달을 보냈습니다. 저는 뭔가 옳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보내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가 변한 방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집에 산만하고 멍한 채로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할 때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물으면 그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 저는 고집했습니다. 곧, 베아트리스, 곧. 하지만 곧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로레나를 방문해서 리모델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달랐고 바닥은 새 것이었으며 벽은 신선한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내 집이 정말 아름답게 됐다, 언니.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니엘이 놀라운 일을 했어. 로레나는 제가 해석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매우 재능 있고 매우 헌신적인 남자야. 그녀가 그 말을 한 방식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제 직감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문 중에 다니엘은 거실에 책장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것이 불편한 것처럼 그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저는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언제 끝낼 거야? 아이들이 널 그리워해. 나도 널 그리워해. 거의 다 됐어, 베아트리스. 일주일만 더 줘. 하지만 일주일 후에도 다니엘은 매일 로레나의 집에 계속 갔습니다. 1987년 6월까지 그는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했던 그 프로젝트에 완전히 3달을 보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니엘, 이건 너무 심해. 네가 여기 내 가족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 언니 집에서 더 많이 사는 것 같아. 아이들은 널 거의 못 봐. 나는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하고 있어. 그는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베아트리스, 내 언니는 나를 필요로 해. 그녀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 이기적으로 굴지 마. 게다가 그녀는 내 일에 대해 돈을 잘 지불하고 있어. 그 돈은 우리에게 도움이 돼. 이기적이라고. 그는 제 남편이 가족과 집에 있기를 원한다고 해서 저를 이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저를 많이 아프게 했지만 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과장하고 있는 걸까요? 다니엘이 로레나를 돕는 것을 그만두기를 원한다고 해서 제가 나쁜 언니가 되는 걸까요? 저는 다시 한번 그에게 의심의 여지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7월까지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로레나의 집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은 일찍 시작해야 해. 그가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자면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어. 그것은 이미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니엘, 너는 내 언니 집에서 자지 않을 거야. 그건 좋지 않아. 여기 내 가족이 있잖아. 하지만 그는 고집했습니다. 베아트리스, 그 일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거기서 자야 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로레나와 이미 이야기했고 그녀는 동의했어. 그녀는 내가 잘 수 있는 여분의 방이 있어. 우리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다니엘은 제 의견을 무시하고 어쨌든 로레나의 집에 자러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깨어 있었고 울었으며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들은 끔찍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실상 로레나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우리 집에 왔고 항상 서둘러서 옷을 갈아입거나 도구를 가지러 왔습니다. 제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는 제가 과장하고 있다고, 일시적이라고, 곧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로레나에게 전화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언니, 이건 더 이상 정상이 아니야. 다니엘은 사실상 내 집에 살고 있어. 이건 이제 끝나야 해. 로레나는 제가 그녀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거리감 있는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베티타,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니엘이 집에 더 빨리 돌아가길 원한다면 방해하지 마. 네가 올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그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우리는 일을 덜 해.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제 언니는 어디 갔죠? 1987년 8월까지 다니엘은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나타났을 때 그는 거의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위한 돈을 남기고 다시 떠났습니다.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6살이었던 세바스티안이 물었습니다. 왜 더 이상 안 와요? 일하고 있어 얘야. 저는 그들에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고뇌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언이 필요했고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주의 깊게 들으시고 나서 제 피를 얼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 내 남편이 과부가 된 내 언니 집에 그렇게 여러 달 동안 머물렀다는 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니? 그 단순한 질문이 제 마음이 그때까지 고려하기를 거부했던 가능성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로레나 사이에 단순한 리모델링 프로젝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내 언니야. 그는 내 남편이야. 그들은 결코 나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의심은 이미 제 머릿속에 심어졌고 잡초처럼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고 없이 로레나의 집에 갔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로레나가 나올 때까지 문을 끈질기게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잠옷 차림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었습니다. 베티타?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다니엘을 봐야 해. 저는 집안을 보려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미 잤어. 오늘 일을 많이 해서 매우 피곤해. 내일 다시 와. 안 돼, 로레나. 지금 봐야 해. 저는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녀가 문을 막았습니다. 내 집에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어, 베아트리스. 내일 다시 와. 그녀는 제 얼굴에 문을 닫았습니다. 제 친언니가 제가 단지 제 남편을 보고 싶었을 때 제 얼굴에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셨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제 자리였다면 무엇을 하셨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날 밤 저는 망가진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다음 날 다니엘이 아침 7시쯤 집에 나타났습니다. 들어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었고 떠나려고 할 때 제가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다니엘, 우리 이야기해야 해. 이건 계속될 수 없어. 이미 거의 5달 동안 사실상 내 언니 집에서 살고 있잖아. 이건 오늘 끝나야 해. 그는 제가 그의 눈에서 본 적 없는 냉담함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베아트리스, 2주만 더 줘. 단지 2주면 이 모든 게 끝나. 약속해. 2주? 3개월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이제 아무것도 안 믿어, 다니엘. 베아트리스,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줘. 2주면 집에 돌아와. 저는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서 받아들였습니다. 좋아, 다니엘. 2주. 하지만 2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결정을 내릴 거야.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랐지만 한계를 정해야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87년 9월까지
제 남편이 사실상 부재한 채로 완전히 6개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이 남편이 개섬이한 로레나의 집에 가서 명확한 답을 얻을 때까지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9월 15일 그날 오후, 저는 아이들을 어머니께 맡기고 로레나의 집에 갔습니다. 멕시코 독립기념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도시 전체에 축하 행사가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축하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강제로라도 열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각오로 로레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끈질기게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열지 않았습니다. 계속 두드리고 세게 문을 쳤습니다. 로레나, 다니엘, 거기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은 비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들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고 밤 8시였습니다. 창문으로 뭔가 볼 수 있는지 집을 돌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실의 커튼은 닫혀 있었습니다. 식당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집 뒤편 안방 창문에 도착했을 때 커튼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이 저를 파괴했습니다. 다니엘과 로레나가 침대에서 부부처럼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장면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와 고용주가 아니었습니다. 매형이 과부가 된 처형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커플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제 언니가 커플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거기서 바로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면서 창문에서 멀어졌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조각이 한 번에 맞춰졌습니다. 수개월간의 부재, 변명들, 다니엘의 냉담함, 로레나의 이상한 태도, 리모델링은 없었습니다. 아니면 있었다면 단지 핑계였습니다. 제 남편이 제 언니 때문에 저를 떠났습니다. 제 언니가 제 남편을 훔쳤습니다. 좀비처럼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고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즉시 아셨습니다. 딸아, 무슨 일이야?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품에서 무너져 내리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창문으로 본 것, 수개월간의 거짓말, 모든 것. 어머니는 격노하셨습니다. 내일 당장 우리 둘이 그 독사의 집에 가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와 저는 로레나의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레나, 다니엘, 거기 있는 거 알고 무슨 일인지 알아. 지금 당장 이 문 열어. 몇 분 후 마침내 로레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있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이 소동이 뭐야? 베아트리스? 왜 이렇게 일찍 와서 방해해? 다니엘과 이야기하고 싶어. 지금. 다니엘은 여기 없어. 거짓말쟁이. 어젯밤에 봤어. 안에 있는 거 알아. 다 알아, 로레나.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순진함의 가면이 벗겨졌고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좋아. 그녀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니엘은 여기 있어. 그리고 그래, 우리는 함께야. 만족해? 어머니가 앞으로 나가 문을 밀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 동생이야. 세 자녀가 있어. 로레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계획된 게 아니었어, 엄마. 그냥 일어났어.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빠졌다고? 네 동생에게 남편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그 순간 다니엘이 로레나 뒤에 나타났습니다. 잠옷 바지를 입고 있었고 셔츠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기 있는 것을 보는 것. 내 언니의 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확립된 커플의 친밀함 속에서 또 다른 칼에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니엘.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집에 와. 우리 이야기해야 해. 베아트리스. 나. 상황이 변했어. 무슨 상황이 변했어? 너는 가족이 있어. 세 자녀가 있어. 알아. 그리고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아이들의 아빠일 거야. 하지만 로레나와 나,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우리가 찾던 게 아니었지만 일어났어. 얼마나 오래 사귀었어? 저는 물었지만 대답을 듣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로레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로레나가 대답했습니다. 페르난도가 죽은 직후부터 위로로 시작됐어. 다니엘이 나를 도와주러 왔고 친절했고 다정했어. 나는 취약했어. 하나가 다른 것으로 이어졌어. 그럼 리모델링은? 처음에는 진짜였어.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의심을 사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는 핑계가 됐어. 어머니는 분노로 떨고 계셨습니다. 너희 둘은 최악이야. 베아트리스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3명의 순진한 아이들을 배신했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야? 로레나는 도전적으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랑에 빠진 2 사람이에요.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이들과 혼자 남아있는 동안 계속 함께 살 거야? 상황을 해결할 시간이 필요해.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래, 우리가 헤어지는 게 최선인 것 같아. 베아트리스, 이건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아. 저는 7년 동안 결혼했고 3 자녀를 가졌던 이 남자를 바라봤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망가진 채로 나왔지만 수개월 동안 갖지 못했던 명확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성 속에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과 함께 결정이 왔습니다.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고통과 굴욕을 짊어지는 동안 그들이 행복한 삶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며칠 동안 소식은 온 가족에게 퍼졌습니다. 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알게 되었고 삼촌들, 사촌들도. 반응은 로레나와 다니엘에 대한 충격과 비난이었습니다. 항상 로레나를 많이 사랑하셨던 아버지는 그녀와 다시는 말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제 오빠들이 다니엘을 대면하러 갔습니다. 큰오빠 로베르토는 그를 거의 때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베아트리스에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그가 소리쳤습니다. 다니엘은 고개를 숙이기만 했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저를 아프게 한 것은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제 친구가 된 로레나의 이웃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베아트리스,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로레나와 다니엘은 단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어요. 뭐라고? 2주 전에요. 작은 민사 결혼식을 했어요. 그들이 우아한 옷을 입고 나가는 걸 봤고 나중에 다른 이웃한테서 시청에 갔다는 걸 들었어요. 그 정보는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여전히 저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제 언니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중혼자였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갔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제 남편이 저와 이혼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베아트리스 씨, 이건 연방 범죄입니다. 당신 남편은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해야 할 게 더 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변호사는 조사를 했고 그가 발견한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베아트리스 씨,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과 당신 언니가 결혼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어떻게? 시청에 위조된 사망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신이 6개월 전에 사망했다고 하는 문서요. 그래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문서에 따르면 다니엘은 호랍이었으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제 죽음을 위조했습니다. 로레나와 다니엘은 서로 결혼하기 위해 제가 죽었다고 하는 위조된 공식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뒤틀려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공식 문서 위조예요.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둘 다 형사 고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진행하고 싶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의 결과를 직면하게 하고 싶어요. 다음 몇 주 동안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당국은 그들이 어떻게 위조된 사망증명서를 얻었는지 조사했습니다. 로레나가 자신의 인맥을 이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페르난도는 정부에서 일했었습니다. 백지 문서를 얻어서 나중에 거짓 정보로 채웠습니다. 당국이 그들을 체포하러 갔을 때 다니엘과 로레나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가방을 준비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도시를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둘 다 체포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 스캔들은 엄청났습니다. 로레나의 고인이 된 남편
페르난도의 가족도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경악했습니다. 그들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레나가 페르난도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고 그녀가 다니엘과 결혼했다면 그것이 상속 문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증언해야 했고 증거를 제시해야 했고 모든 배신을 공개적으로 다시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건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로레나는 문서 위조와 중혼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2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로레나는 위조 문서를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3년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했고 상황을 고려하여 즉시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둘 다를 정신적 피해로 고소했고 승소했습니다. 판사는 그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레나는 자기 몫을 지불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페르난도와 행복하게 살았던 집, 다니엘이 리모델링 했던 집, 그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낸 집, 그 집이 팔리는 것을 보고 로레나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는 것은 저에게 부인할 수 없는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저는 완전히 제 삶을 재건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조금씩 감정적, 경제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과정에서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나이에 맞게 아빠가 나쁜 결정을 내렸고 이제 그 결과를 직면해야 한다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마디 세바스티안은 더 잘 이해했습니다. 안드레아와 토마스는 더 어려서 아빠가 없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는 것만 이해했습니다. 다니엘이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는 저와 아이들에게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자기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감독하에서만이었습니다. 그와 단둘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감옥에서 망가진 채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명성, 자유. 그는 여러 번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원한을 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한 일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레나는 다니엘보다 1년 후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그녀는 과달라하라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저에게 로레나는 가능한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저를 배신하기로 선택한 그날 존재하기를 멈췄습니다. 1987년의 그 어두운 날들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저는 예전에 느꼈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는 않지만 흉터와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제 세 자녀는 자라서 겪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바스티안은 토목 기사이고 결혼해서 2명의 아름다운 손자를 주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초등학교 교사이고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막내 토마스는 요리사이고 작지만 성공적인 자신의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 어려운 시절 동안의 제 힘이 역경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저는 결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몇 가지 관계가 있었지만 완전히 제 삶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여자는 완전하기 위해 남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 혼자 충만한 삶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백화점에서 25년 동안 일했습니다. 판매원으로 시작해서 구역 매니저로 끝났습니다. 3년 전에 소박하지만 충분한 연금을 받고 은퇴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서 나온 후 여러 번 아이들과의 관계를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세바스티안은 그를 완전히 거부했고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아는 세월이 지나며 그를 용서했고 오늘날 그들은 정중하지만 거리가 있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매우 어렸던 토마스는 우리가 가족이었을 때의 기억이 거의 없어서 다니엘과의 관계가 세 사람 중 가장 중립적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재건하는데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몇 가지 일을 했지만 그의 평판에 묻은 얼룩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그가 한 일을 알았습니다.
약 10년 전 그의 이야기를 모르는 다른 도시의 여성과 재혼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 결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레나에 대해서는 감옥에서 나온 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먼 사촌이 몇 년 전에 그녀가 몬테레이에 가서 살고 있다고, 행정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혼자 산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갖지 못했습니다. 가끔 그녀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는지 궁금합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배신한 언니를, 파괴한 가족을,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가질 수 있었던 삶을 생각하는지. 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진실은 로레나가 더 이상 제 삶의 일부도 아니고 제 일상적인 생각의 일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가족은 결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와 다시 말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형제 자매들도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필요했습니다. 피를 나눈다고 해도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피해를 준 사람을 당신의 삶에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제가 한 복수나 얻은 정의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제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고 배신으로 인해 쓰라리고 파괴된 채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 상황에 많은 여성들이 우울증이나 자기 연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니엘과 로레나가 제 남은 인생을 정의하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에 그 몇 달 동안 저에 대한 권력을 가졌지만 일단 진실을 발견하자 제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제 삶에 대해 적극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했고 제 권리를 위해 싸웠고 경제적으로 재건했고 아이들을 혼자 키웠고 경력을 쌓았고 제 자신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 몇 년 동안 비슷한 배신을 겪은 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일부는 조언을 구하러 저를 찾아옵니다. 저는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배신은 아프지만 당신을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원히 피해자로 있거나 생존자가 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 머물거나 잃어버린 것의 폐허 위에 새로운 무언가를 건설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복수를 추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직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위해 그들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다니엘과 로레나가 문서를 위조하고 중혼을 저지르고 야기한 피해에 대한 법적 결과를 직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이 잘못되었고 결과가 있다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8세인 지금 돌이켜보면 31세의 여성을 봅니다. 그녀는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해 망가지고 혼란스럽고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곳에서 힘을 찾은 여성도 봅니다. 배신자들을 직면한 여성, 정의를 요구한 여성, 처음부터 자신의 삶을 재건한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은 바로 저입니다. 다니엘과 로레나의 배신이 제 이야기를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이야기를 정의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모든 여성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당신의 권력을 되찾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당신을 상처 입히는 상황에 얼마나 오래 있었든 누가 당신을 배신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당신의 삶을 통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배신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신뢰하고 피가 무엇보다 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당신의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 당신을 가장 많이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가족의 개념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보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과 제 아이들을 보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평온하게 삽니다. 제 아이들, 손자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혈연 언니가 결코 그랬던 것보다 더 가족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겪은 모든 것 이후에 다른 무엇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배신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파트너의, 언니의, 친구의 배신이든 저는 말합니다. 당신은 극복할 것입니다. 아플 것이고 어려울 것이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었다면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가족이라서 또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서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들을 보호하지 마세요. 옳은 일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은 존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은 존엄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배신의 공모자가 되고 있는 다른 여성을 속이는 누군가를 돕고 있는 여성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당신이 야기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 생각하세요. 그 배신당한 여성이 당신의 언니, 어머니, 딸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카르마는 존재합니다. 로레나는 자신이 빠져나갔다고 훔친 남편과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끝났는지 보세요. 혼자, 가족도 없이, 페르난도와 쌓았던 삶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인생은 이를 제자리에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즉각적이지는 않고 항상 명백하지는 않지만 결국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결과를 직면하게 됩니다. 로레나와 다니엘이 고통받도록 하기 위해 제가 많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과 이기적인 결정으로 자신들의 파괴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영화 같은 결말이 없습니다. 저를 구해준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존엄성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의 존경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충분합니다. 그것은 충분한 것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감동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침묵하지 않기로 결정한 여성들의 더 많은 실화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